오늘 장의 중심이 될 이슈앤 전략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한국경제TV 조연 기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해도 너무한 국내 증시 시장 진단으로 오늘 이 시간 출발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의 하락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벌써 올해 들어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 수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인호 소장님, 아무래도 2차 전지 업종을 중심으로 한 낙폭이 좀 두드러졌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2024년 정말 누구나 다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큰 꿈을 안고 시작하셨어야 했을 텐데요. 금년 초조 1월 2일 날 주가가 아주 좋게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하루뿐이었죠. 그 다음부터 거의 열흘 이상 주가가 하락하면서 급기야는 주가지수 고점 2670에서 2430으로 자그마치 240포인트나 거의 10% 가까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지수만 빠진 게 아니죠. 코스피에 해당되는 코스피에 구성되어 있는 종목이 전부 950여 종목이 있는데요. 950개 중에서 4분의 3이 하락한 겁니다. 720개가 하락하고요. 오른 종목은 불과 4분의 1에 불과한 230배밖에 안 된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작년에 시장을 주도했던 2차 전지주들의 주가 하락이 너무 커졌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급기야는 이제 담보 부족 사태까지 나는 이런 악순환을 반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하반기에 새로 등록된 새내기주, 그래서 지금 주가 하락은 2차 전지와 새내기주들의 주가 하락으로 귀결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우리 증시가 사실 이 정도보다는 더 나은 대접을 받을 만한데도 불구하고 조금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국내 증시를 좀 끌어올릴 만한 재료 뭐가 있을까요? 네, 그나마 참 위안을 삼는다면 우리 증시는 국내 연초부터 시작해서 미국 스타일하고 중국 스타일로 나뉘고 있거든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조금 혼조로 마감됐습니다만 연중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증시는 누구를 닮았다? 중국 증시하고 유사하게 같습니다. 중국 증시, 상해 증시는 4년 내 최저점이고요. 또 홍콩 H지수도 마찬가지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으로 최근에 중국 정부가 홍콩의 증시 부양 의지를 표명하면서 연 사흘째, 어제까지 해서 3일째 연속 홍콩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자, 그러나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1분기까지 3월 말까지는 우리 한국 증시는 이미 고점과 저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1월 초에 나왔던 주가지수 2670이 3월 달까지 1분기까지는 고점이 될 확률이 매우 높고요. 반대로 저점, 즉 지난 1월 18일 날 나왔던 2430포인트가 3월 말까지는 저점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요. 물론 작년에 우리 주가의 기업 실적이 저조했던 건 맞습니다. 그리고 금년 1분기까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크게 올라갈 일은 없으나 최근에 주가 10% 가까이 빠졌거든요. 여기서 곧바로 추가하라 이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당분간은 한두 달 동안은 박스권, 위로는 2670, 밑으로는 2430이라는 그런 박스권이다. 그래서 저는 투자 전략을 이렇게 제시하겠습니다. 상도하수, 즉 상단 구조, 즉 2600포인트 위에서는 물량을 줄이시고 반대로 하수 2500포인트 밑에, 지금 2500 밑에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물량을 너무 줄이지 마시고 오히려 현금 비중은 10%만 가지고 계시고 주식을, 특히 우량 주식을 주로 포진하는 이런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자주 거꾸로 가서 그게 문제죠.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한국전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전 주가 한때 6만 원 넘고 이랬는데 몇 년 동안 마에 2만 원 계속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답답합니다. 우리 증권부의 조연 기자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제는 다행히 주가가 4% 넘게 뛰었는데 왜 뛰었죠? 네, 바로 어닝 시즌은 역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겠죠. 어제 업종별로 보면은 자동차보다도 더 많이 올랐던 것이 바로 전기 유틸리티 업종이었습니다. 한국전력이 4.19%로 상승 마감했고 한전기술이 3.63% 그리고 한전산업과 한전 KPS도 각각 1% 넘게 올랐습니다. 한국전력의 실적 발표는 오늘로부터 딱 한 달 뒤인 2월 26일인데요. 최근 증권가에서는 이 한전의 지난 4분기 실적, 특히 영업이익을 대폭
계속 높이는 보고서를 잇따라 내고 있습니다. 당초 증권가의 컨센서스가 4천억 원대 초중반이었는데 메리츠증권이 1조 2,900억 원을, KB증권과 하나증권이 1조 1,000억 원대 등 대부분 1조 원대로 상향하는 추세입니다. 3분기에 이어 흑자 전환을 이어가는 모습이죠. 한전의 4분기는 통상적으로 영업이익이 전분기에 비해서 약 2조 원가량 줄어듭니다. 그래서 원래 증권가에서는 다시 적자를 나타낼 수도 있다 이렇게 봤는데 계절적으로 이제 고정비가 상승하고 또 판가가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산업용 요금이 인상한 효과에 이어서 전력 도매 가격이 S&P가 하락하면서 4분기 준수한 영업이익을 나타낼 것이란 전망입니다. 증권가에선도 나아가서 2024년 영업이익 컨센서스도 2배가량 키우고 있습니다. 메리츠증권의 경우 당초 4조 8천억 원대를 전망하던 것을 8조 2천억 원대로 높였고 NH투자증권의 전망치는 8조 7천억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한전의 실적이 지난해를 바닥을 딛고 점차 개선될 것이라는 거죠. 물론 핵심은 전기요금의 정상화라는 점이 꼽힙니다. 네, 이렇게 호실적 기대와 함께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시장이 주목을 한다는 건데 일단 정부가 올 상반기까지 공공요금 동결하기로 했고요. 총선 이후가 되면 좀 더 미룰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한전이 올해 감당해야 할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만 약 3조 3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치면 매일같이 90억 원씩 이자 비용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한국전력은 어제 이 비상경영 혁신위원회를 열어서 8조 7천억 원 규모의 재정 건전화 계획과 함께 사옥 임대 그리고 남서울본부 매각 등이 포함된 자구대책 방안, 이행 방안을 검토하고 발표했습니다. 또 최근 희망퇴직을 진행했는데 이 희망퇴직을 진행할 재원이 없어서 2022년 성과급을 반납하라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고요. 설 추석 명절을 비롯한 각종 지원금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마른 수건을 쥐어짜고 있는데 앞서 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재무구조를 개선하면 적절한 시기에 요금을 정상화하겠다 이렇게 밝힌 만큼 시기를 좀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김동철 한전 사장은 탈공기업 그러니까 민영화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신년사에서 이탈리아의 전력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된 N회사를 사례로 들면서 한전 역시 KT와 포스코처럼 국영기업에서 벗어나서 사업 영역도 다각화하고 좀 탈바꿈하겠다 이런 목표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한국전력의 민영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덩치가 워낙 커가지고 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원래 걱정 많이 했던 게 이제 채권 발행이었는데 한전채 제가 이제 뉴욕에 있을 때도 한국에서 한전채 발행하는데 연리 막 6%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6%짜리 한전채면 한전이 뭐 망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 아닙니까? 안 망하겠죠. 공기업의 이제 대표인데. 그 6%를 받으면 예적금 뭐 들 이유가 없고 뭐 리스크 않고 주식 투자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었는데 한전채 발행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롤오버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말까지만 해도 사실은 한도가 그러니까 이번 3월이면 한도가 다 달아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죠.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 지난해 이 발전자 회사들이 중간 배당을 했고요. 또 한전기술 지분 일부를 매각하면서 좀 껐습니다. 지난해 만약에 영업손실이 확정이 되면 그만큼 한전채 발행 한도가 줄어드는데 유동성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한전이 아시아와 미국 그리고 유럽 등 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외화채를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북빌딩 이 수요 예측을 통해서 12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조 6천억 원 규모의 채권 발행을 확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 앞서서 외화채 시장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유동성 확보에 나선 것인데 전략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물에 대한 인기가 되게 좋고요. 또 연초에 풍부한 유동성 힘을 입어서 조달 규모도 증액하고 금리도 최초 제시한 수준보다도 더 낮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원화 시장에서도 한전채 발행이 조만간 재개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사채 발행 한도 초과 리스크는 좀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바닥을 찍고 주가 20% 뛰고 있는 한국전력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한지 주가 흐름 지켜보겠습니다.
이어서 어제 시장의 분위기와는 달리 일제히 환호했던 섹터죠. 자동차 쪽으로 우리 시선을 한번 돌려볼까요? 어제 장중에는 현대차와 기아가, 그리고 장후에는 부품 계열사 현대모비스까지 호실적을 공개했습니다. 호실적도 지금 보면 그냥 호실적이 아닙니다. 3사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한 건데요. 와, 잘해도 너무 잘하고 있는 현대차그룹, 주목할 포인트 좀 김선영 대표님이 짚어주실까요? 네, 뭐 사실 우리나라를 보면은 실적이 너무 안 좋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죠. 근데 그 와중에도 잘하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랑 기아차가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주요 부품 계열사지 현대모비스도 지난해 경영 성과 자체가 좀 준수하게 거뒀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현대모비스 일단 작년 연결 기준으로 보니까 매출액이 59조 2,544억 괜찮게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은 2조 2,953억인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영업이익이 좀 아쉽긴 합니다. 뭐 사상 최대치를 매출은 찍었지만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좀 아쉽긴 한데 뭐 그건 뭐 아쉬운 마음은 어떤 사람들이 다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건 너무 뭐 크게 염려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작년에 22년도 이제 재작년이죠. 매출보다는 14.2%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13.3% 두 개 밸런스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작년에 이 매출 같은 경우는 일단 현대모비스 기준으로는 매출이 사상 최대치입니다. 근데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연간 지금까지 최대 연간 매출액 최대치보다 한 7조 3,500억 가량이 많이 나왔거든요. 좀 상당히 많이 나왔다. 그래서 잘했다라는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014년도에 영업이익이 최고로 찍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3조 1,413억 원 정도가 나왔었는데 그것보다는 좀 내려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 뭐 환율적인 부분도 있었고 되게 많은 좀 불리한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는 좀 괜찮은 성적을 거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주가는 이제 뭐 전망이 좌우할 텐데, 뭘 우리가 좀 주목하면 될 것 같습니까? 실적 중에서. 일단은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 이제 왜 잘 나왔는지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완성차 업체 친환경 생산 확대에 따른 전동화 부품 공급 증가 이게 좀 큰 영향을 줬습니다. 제일 중요했고요. 동시에 이제 중대형과 SUV 차종 중심의 제품 믹스를 잘했어요. 이거를 통한 고부가 가치 핵심 부품 판매가 실적을 이끌었다고 현대모비스도 발표를 했고 사실 이게 제일 일반적인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작년 기준으로는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지만 현대모비스 시선은 당연히 이제 작년 건 잘했고 이제 넘어왔고 올해로 넘어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실적 성패가 어디에 달렸나라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전동화 부분 매출에 달렸을 거다라고 좀 누구나 예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동시에 올 하반기 현대차 같은 경우는 미국 전용 공장 가동 그리고 이제 기아 EV3 같은 경우에 양산이 들어가고 이게 하반기에 물량 증대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수익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멘트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지난해 실적에 대해서 현대모비스 관계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완성차 물량 증가 그리고 이제 관계사에 대한 지분법 이익 이거에 대한 이익 증가 영향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차는 활짝 웃었지만 2차 전지는 울었던 전거래일. 밤사이에도 테슬라는요, 또 한 번 급락하며 8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2차 전지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주와는 반대로 테슬라는 낮았던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더 낮은 실적을 공개하며 2차 전지주의 하락을 주도했는데요.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 지하에 지하를 파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제 LG 엔솔, 삼성 SDI 모두 신저가를 기록했는데 사실 작년 주도주가 2차 전지였던 만큼 힘드신 분들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어제의 하락 좀 어떻게 보셨어요, 남인호 소장님? 네. 우리 속담에 엎친 데 덮쳤다 설상가상이란 말이 있는데 지금 2차 전지가 그런 여건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방금 소개해 주셨던 미 테슬라, 다시 말해서 세계 전기차의 1등 주자죠. 그 테슬라의 매출 규모가 많이 줄고 있고요. 또 영업이익률, 전기차 한 대 팔아가지고 벌어들인 이익률 역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소식으로 주가가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바로 2차 전지 배터리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하얀 석유 니켈이 각국이 자원 개발하면서 니켈 가격이 큰 폭 하락했습니다. 보통 원자재가 하락하면 오히려 제품 가격이 더 좋은 그런 효과가 나야 되는데 이건 반대가 됐습니다. 니켈 가격 하락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매출도 줄고 제품 가격조차 하락하는 그런 양상이 2차 전지의 매출 그리고 순이익에 좋지 못한 영향 준 것 같고요. 마지막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데요. 항상 보면은 가수요가 있으면 가공급이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작년 6월 달, 작년 상반기 우리 증시 이끄는 게 2차 전지 아닙니까? 저는 그때는 가수요가 붙었다고 봅니다.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수요가 계속 들어왔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어떤 현상이 났습니까? 이 수요는 이제 사라지고 공급만 남았다. 그래서 우리 증시격언에 이런 말이 있죠. 담보 부족이 한번 나오면 그 끝을 본다. 이거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좋아하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 한번 담보 부족 나오게 되면은 이제 다 떨어졌다, 이제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을 주로 갖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담보 부족이 모두가 다 정리가 되고 새로운 주인이 나타난 다음에 올라간다. 이런 아픈 사실이 지금 2차 전지에 딱 해당되는 그런 표현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가슴이 아프네요. 우리 테슬라 분들하고 2차 전지 교인들하고 일맥상통하는데 우리 2차 전지 제 주변에도 이제 투자심들 꽤 있거든요. 어떻게 이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네. 제가 이왕에 좀 가슴 아픈 얘기 한 김에 끝까지 하겠습니다. 좀 좋은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김세인 대표가 이런 얘기하셨죠. 자동차 사상 최고적 실적 냈다 그랬죠. 그 자동차가 불과 2개 자동차 회사 현대차와 기아가 번 돈이 얼마입니까? 2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2차 전지 우리나라 2차 전지의 모든 기업을 합쳐도 지금 영업이익은 10조 원이 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더 유리할까요? 자동차가 훨씬 더 시총이 커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2차 전지가 큽니다. 결론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제가 늘 여러분께 강조드리는 포트폴리오 비중 자동차가 지금 10%입니다. 그래서 저는 2차 전지를 10%만 가지고 계셔야 된다. 물론 지금 2차 전지 10%안 되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넘는 분이 훨씬 더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수 반등 나오게 되면은 내 목표는 내 계좌에 10%만 나는 2차 전지 가지고 있겠다. 이 마음을 가져주시고요. 절대로 조금 올라간다고 해서 이제 바닥 쳤구나 올라가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살아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위기에 빠지게 되면은 자꾸 마음이 급해지는데 절대 급하게 마음 갖지 마시고 내가 절대로 이번에 담보 부족물을 극복해내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 담보 부족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꼭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카카오와 SM 사이에 균열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어제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현 경영진에 대해서 포렌식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자, 조 기자, 네. PC 포렌식이라든지 압수수색 이런 단어들이 보통 이제 검찰에서 또 이제 뭐 경찰에서 이런 단어들을 쏟아내는데 카카오가 검찰이 됐습니까?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네, 발단은 지난해 9월에 있었던 이 SM엔터가 자회사를 통해서 테넥스엔터 경영권을 인수한 M&A 건 때문입니다. 당시 이 테넥스엔터가 소속 아티스트가 한 명이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회사를 22억 원을 주고 샀다라고 해서 적정성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카카오 측은 이번 감사가 최대 주주인 카카오와 사전 동의 없이 진행한 투자와 관련된 배임 의혹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철혁 SM엔터 대표를 비롯한 C레벨 임원 4명의 PC를 포렌식 조사를 했고요. 외부 로펌과 함께 이 SM엔터 재무제표 감사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 측에서는 SM엔터뿐만이 아니라 주요 그룹 계열사들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내부 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문제는 이 해당 SM 임원들이 카카오가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시세 조종, 이 주가 조작건으로 금감원 특사경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금감원이나 검찰에서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역시 같은 협의를 받고 있는 카카오가 검찰에 앞서서 PC 자료를 확보한 것은 논란이 좀 될 수도 있고요. 업계에서는 카카오와 SM엔터 사이에 이 감지되던 불편한 기류가 결국은 터졌다라는 분위기입니다. 일각에서는 재매각 가능성까지 부상했는데요. 카카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감사로 이 두 회사의 갈등이 고조되고 주가의 변동성도 당분간 높아질 것이라 전망입니다. 카카오가 포렌식 이런 거는 굉장히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지금 들어보니까 왠지 기시감이 드는데 최근 카카오 역시 한 엔터 관련 회사를 고가에 인수했다라는 논란까지 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검찰이 냈었던 거죠. 카카오 SM엔터 인수 과정의 주가 조작 사건과 분리해서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사건을 별도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는데요. 이거는 2020년입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바람픽처스를 200억 원에 인수한 건입니다. 이 회사 역시 자본금은 1억 원인데 수년간 영업 적자를 보고 역시 부채가 많았던 회사입니다. 바람픽처스가 당시 이 카카오 엔터 투자전략 부문자의 아내
배우 A씨가 투자한 곳이어서 이 시세 차익을 몰아주기 위해 공모한 게 아니냐 이런 혐의를 지금 받고 있고요. 해당 사건 관련자 소환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도 시세 조종에 가담한 의심을 받고 있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 파트너스 관계자들도 5명 정도 검찰로 송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김범수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의 출석 조사는 사건이 좀 확대되면서 조금 더 시간이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카카오랑 SM 이런 데들 굉장히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 아픈 종목이었었는데 최근까지 증권업계는 어떻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먼저 카카오를 보면 시세 조종 의혹 속에서도 SM엔터 인수 효과로 카카오는 이번 실적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4분기 매출이 역대 최고치 기대되고 있는데요. 2조 2천억 원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영업이익은 1,500억 원대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에 비해서 각각 25% 그리고 50% 늘어난 수준입니다. 반면 SM엔터에 대한 전망은 좀 어둡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 것이라며 목표 주가 15만 원으로 낮췄고요. 삼성증권은 이 실적 부진이 올해까지도 이어질 것이다 하면서 목표 주가 12만 7천 원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지금 이달 들어서 카카오 모든 기업 안에서 가장 목표 주가가 많이 상향 조정된 리포트가 나온 기업입니다. 카카오의 주가 향방과 SM의 주가 향방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어제 실적을 발표한 기업 하나 더 확인해 볼까요? LG 이노텍이 작년 4분기 아이폰 효과를 누리며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은 떨어져 지금 고민에 빠진 모습인데 전반적인 내용 김선영 대표님이 확인해 주시죠. 일단은 올해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 발표할 때 매출액보다 영업이익보다는 매출액을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환율적인 여러 가지 좀 불리한 요건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올랐는지를 좀 위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영업이익 떨어진 거는 그냥 크게 마음 쓰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4분기 기준으로 매출액 같은 경우는 YOY로 15.4%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184.6% 충분합니다. 근데 좀 더 할 수 있었는데 이건 좀 아쉽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너무 하면 좀 욕심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거는 이제 고부가 카메라 모듈을 잘 팔았죠. 그리고 3D 센싱 모듈이나 반도체 기반의 어떤 스마트폰 신모델용 부품 공급이 본격화된 영향이 좀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업 부분별로 보니까 역시 광학 솔루션 부분이 YOY로 20% 증가한 매출을 기록했는데 이건 당연히 애플과 연결이 되겠죠. 주요 고객사한테 고부가 제품, 카메라 모듈이나 3D 센싱 모듈 이런 신제품 판매 효과가 좀 많이 높아졌다 이런 효과가 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수요 회복 지연 여파로 기판 소재 산업이나 아니면 전장 소재 쪽은 매출이 16% 그리고 9% 감소했으니까 이 부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 이노텍 주가는 계속 약세란 말이죠. 이거 반등 모멘텀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올해는? 일단 LG 이노텍 했을 때 제가 하나 딱 생각나는 거는 매출이 너무 한쪽에 몰려 있다라는 거. 저는 사실 이제 이 매출 구조 다변화가 좀 항상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LG 이노텍은 그건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걸 쉽게 바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좀 장차 풀어나갈 문제인 것 같고요. 올해도 어쨌든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은 좀 있을 겁니다. 이에 따라서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디지털 제조 공정 혁신을 일단 먼저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는 거죠. 이에 따라서 이제 수익 기반 성장을 이어나가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고요. 이에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전장 부품 사업 그리고 이제 고부가 반도체 기판 사업에 좀 힘을 좀 실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작년에 LG노텍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용 카메라를 제외한 전장 부품 수주 잔고가 사실 10조 7천억이 넘어가요. 처음으로 이제 10조가 넘어간 수준이고 괜찮게 일단 깔아놓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올해는 센싱이나 통신이나 조명 모듈, 미래 모빌리티 핵심 부품 그리고 FC BGA죠. 이 같은 고부가 반도체 기판을 필두로 한 어떤 견과 사업 구조를 만들어가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과 오늘의 시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한국경제TV 조연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